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러스를 공부할 때 왜 항상 박테리오파지를 모델 생물로 쓰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으로 빠르게 들어가시죠. 박테리오파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크게 머리와 꼬리로 나누어지죠. 그 밖에 미세섬유 조직, 기접판, 다양한 구조가 있긴 하지만 머리와 꼬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 안에는 DNA, 핵산이 들어있죠. 유전 정보의 핵산이 들어있는데 이 박테리오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은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체 안에서는 물질 대사 및 증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생물적 특징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비생물적 특징으로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또 생명체 밖에서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숙주세포에 들어가지 못하면 얘는 그냥 모래알갱이 같은 무생물 알갱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생명체 안에 들어가서는 물질 대사와 증식을 하는 생명체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왜 항상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는가? 도대체 왜 박테리오파지인가? 알아봅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항상 이 박테리오파지를 모델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박테리오파지를 모델로 이용한 이유는 선생님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모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죠? 보통 바이러스가 다면체, 원형, 길쭉한 모양 그렇게 생겼을 때 얘는 다면체의 머리에 이런 다리, 꼬리 섬유가 있는 뭔가 우주에서 볼 법한 우주선 같은 달 착륙선 같기도 하고 의료용 나노머신 같기도 한 굉장히 특이한 생김새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박테리오파지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알 것 같다 하는 대표적인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이한 모양 때문에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모델 생물로 우리가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박테리오파지가 지구상의 전체 생물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입니다. 즉, 지구상에 박테리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어요. 땅 속에도 있고 바닷속에도 있고 우리 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테리오파지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대요. 박테리오파지가 전체 생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이걸 숫자로 나타내면 10의 31제곱 정도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떤 숫자냐? 자, 이렇게 쭉 써보면 0이 31개 있는 숫자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감도 안 잡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숫자의 단위를 한번 차근차근 나열해 볼게요.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해, 자, 양.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숫자 단위죠. 대략적으로 박테리오파지는 약 1000양 개 정도가 지구상에 존재할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생각해보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예를 들면 대장균 있잖아요. 20분에 한 세대를 번식하는 대장균. 얘네가 조금만 있으면 몇 시간 만에 전 지구를 덮을 정도로 숫자가 불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상적인 상황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좀 느리겠지만 세균이 지구 전체를 장악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박테리오파지가 박테리아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테리오파지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연구에 활용됐습니다.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기억나나요? 이거죠. 유전자가 도대체 DNA인가 단백질인가 이거를 규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실험입니다. 그 밖에도 람다파지라고 하는 이 박테리오파지의 일종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형질 전환할 때 쓰는 벡터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 박테리오파지를 우리 인류의 복지에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항성제 내성 세균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페니실린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항생제를 개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질병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병원체가 있지만 이 박테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박테리아를 퇴치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항생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둬서 현재 우리는 웬만한 질병에는 모두 치료제가 있고 굉장한 수명 연장을 이루어왔어요. 그런데 그 지나친 항생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많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우리가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치료제로 항생제 이걸 쓰고 이걸 쓰고 이걸 써도 다 내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가 안 돼. 이럴 경우에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럴 때 해결사로 등장한 게 바로 이 박테리오파지입니다. 이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를 숙주로 삼아서 파괴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테리오파지가 박테리아를 죽여요. 하지만 인간의 세포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치료하기에 이 박테리오파지가 대안으로 떠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고 실제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 박테리오파지를 의학적으로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박테리오파지가 바이러스를 공부할 때 대표적인 모델 생물로서, 생물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모델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